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휴가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가 갔다 왔어요? 휴가요. 오늘 사실 녹음하는 시간은 그때 아니래가지고 휴가는 뭐 몰라요. 그 휴가는 직원들 다니는 거고요. 저같이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 사람은 휴가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월차 연차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조금 미리 녹음하고 있긴 한데요. 네.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치고 이래가지고 네. 전 올해는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 아, 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는 안 가는데 너희들은 가냐 이런 눈빛이 항상 나오거든요. 눈에서. 예, 그런 눈빛 보이지 마시고 예, 외면하시고 다니세요. 갔다 와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네. 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해가지고 한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말 이후에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더욱 높아진 거죠. 더욱. 예. 네. 예. 아니, 한동안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에서는 통일 노래가 교과서에서 빠졌다며요. 대만 분위기 났었어요. 예전에. 네. 예전에 대만 사람들이 왜 중국하고 통일을 꼭 해야 되느냐. 뭐 제가 대만 사람들 만나면 그냥 별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기억이 나는데 뭐 아무리 뭐 대박이라고 하더라도 그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뭐 통일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뭐 체제 정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드는데 뭐 학계에서는 55조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70조 원까지 들을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이거든요. 55조, 270조 뭐 다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한 300조 되나요? 그럴 거예요. 300에서 350조 사이. 1년 예산을 통째로 다 써야 될 정도다. 근데 뭐 270조 더 들 것 같은데요. 하여간 것 같아. 그 이런 대비가 이 전반적으로 다 모든 시스템 뭐 법률, 문화, 뭐 교통 뭐 다 있지만은 보건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요. 네. 저희가 지난 히구라에서도 언젠가 한번 탈북 의사들의 면허 인정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도 북한과 남한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탈북 의사들이 남한에서 다시 의사 면허를 따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통일되면은 이 보건의료 이 통합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죠. 네, 그래요. 이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 그 보건의료 분야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에 대해서 뭐가 있을지 이걸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물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료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이 귀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고요. 북한에 굉장히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고 뭐 국내에 머무는 시간보다 뭐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정보기관이세요? 정보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북한 의료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고 또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으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꼭 광고 듣고 오더라고요. 네.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이슈 내망연입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이런 주제 하에서 오늘 얘기가 있는데요. 히구라 청취자들에게 그 북한 의료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바쁘신 분이신데요.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명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명근입니다. 네, 지금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이라고만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직책이 굉장히 여러 계시죠. 네, 저 한국에서 먹어주는 타이틀로는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원의 교수. 이 타이틀을 소개해드리는 게 더 청취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영어 잘하시겠네요. 예. 뭐 영어는 당연히 잘하시겠죠. 예, 미국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주로 제 3세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영어를 그다지 뭐 이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제3세계에서 가셨어도 계속 영어 쓰시잖아요. 근데 그 제가 나라 말도 이제 모르시잖아요. 그 나라 말 잘합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UNDP나 UNHCR에서 일할 때는 중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말도 잘하고요. 또 뭐 캄보디아 말도 하고. 그러시군요. 네, 네. 또 미얀마 말도 하고 몽골 말, 뭐 어떤 나라에서 일하면서 조금씩은 합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네. 북한 말도 잘하고 있습니다. 북한 말도. 네. 북한 말 한 말씀만 좀 해. 뭐 우리 이제 북한 말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인사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지금 그 교수님은 1년 뭐 해마다 좀 다르시겠습니다만은 1년 중에 보통 국내에 머무르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제가 미국에 살 동안은 거의 한 80%를 외국에 있었고요. 네. 근데 국내 4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아마 그 이후에도 한 4분의 3 정도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달에 뭐 한 2, 3개월 정도만 한국에 계시는데 지금 오늘 제 여름 휴가철 무렵에 지금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자, 일단 그 아까 UNDP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연세의대를 졸업하신 의사이시고요. 예방의학 전문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일찍 미국에 가셔가지고요. 현재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의 교수이시고 연세대 보건대학원에도 특임 교수로 직책을 갖고 계시고요. UNDP 국제연합 개발계획, 그러니까 유엔의 뭐죠? 개발계획,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합니다. 플랜인가요? 네, 네, UNDP 그리고 UNHCR, UN 난민기구의 사업 책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총 책임자, 유엔이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분 한 디파트먼트의 책임자이시고요. 현재 국제적인 NGO로 유명한 멀시코라는 곳에서 북한 그리고 아시아 전체 책임자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맞죠? 네. 월급 주는 데가 좀 많습니다. 예.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네요. 굉장히 높으신 예. 분이에요 지금. 예. 예. 네.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네. 뭐 그냥 지나가는 저 동네 아저씨 모신 듯이. 예, 지금. 청바지 입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굴에 캄보디아, 북한, 중국 뭐 등등 다 얼굴에 있으세요. 예. 예. 사실 네. 지금 좀 외람되지만 국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약간 어려운 외모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꼭 저 중국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 있으면 거기 북한 사람들이 중국 동포 오셨다라고 해서 예. 굉장히 반가워 주는 그런. 미국에 계실 때는 주로 어디 출신이라고 보나요? 미국에서도 중국 사람으로 많이 보죠. 중국 저를. 사람으로. 예. 살을 조금만 빼시면 한국 사람이라고 더 봐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네. 과거에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할 때는 날씬했었는데 이게 이거 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지?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왜 예방의학과신데 그걸 하셨을까? 네. 그때 그런 진짜예요? 2년 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을 예, 하신 적이 예, 있어요? 아 그때 심사했던 미스코리아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제가 사실 제가 밀었던 사람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밀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네요. 예, 밀었다. 심사위원이 누구를 밀었다. 예, 네. 자, 뭐 본격적인 얘기에 하기에 앞서서요. 그 UNDP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다 모르실 것 같은데. UNDP는 유엔에서 이제 네. 빈곤 국가 또 빈곤한 사회들을 경제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만든 유엔 기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 발전, 경제 증진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제가 의사이지만 뭐 저는 돌팔이라서 환자를 본 적이 없는 의사라 주로 다른 일을 많이 했는데 유엔에서 주로 그 동안에 이 두만강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어로 두만 리버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두만강을 끼고 있는 7개 나라가 있습니다. 7개 나라가 있어요. 예. 두만강이? 우선 직접 부딪히는 나라는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인데 네. 주변 국가들이 이제 한국도 거기 또 하나가 이제 키 스테이크 네. 홀더로 들어가고 일본, 미국, 러시아까지 합쳐서 7개 나라가 이제 두만강 개발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취지가 뭐냐면 육자 회담하는 나라 6개 더하기 하나는 뭐죠? 몽골이요. 몽골이 네.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몽골이나 러시아의 자원을 가지고 중국과 북한의 인력을 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투입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된 지금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66년부터 시작된 활동이네요. UNDP가. 근데 사실상 이제 7개 나라들이 다들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 사업이 그다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9년부터 이제 이쪽 지역 사업 책임을 맡아서 네. 한 8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가난한 나라일 때는 UNDP의 어떤 지원 같은 것도 받고 그랬었나요? 많이 받았죠. 아. 예. 뭐 UNDP 사실 지금도 관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지금은 받지 주로 않지만 네, 도와주는 쪽이겠죠. 주로 이제. 도와주는 적이 많죠. 네. 그리고 그 머시코라는 그 NGO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멀시코는 현재 세계적으로는 아마 네 번째 규모의 국제 NGO라고 볼 수 있고요. 한 30년 전에 창설을 해서 전 세계의 어떤 주로 경제 개발 쪽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미소금이라고 부르는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가장 강한 그런 분야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그런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의 NGO다라고 하면은 그는 뭐 예산 이런 걸로 그렇죠. 치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또 일하는 그 인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정확하게 정할 순서는 아니지만 네. 통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시코의 그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한 올해 4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 4천억. 네, 4천억. 4억 달러요. 네, 4천억 정도 한국 돈으로. 이야, 4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진 NGO도 사실 한국에서는 네, 아마 그 정도는 많겠구나. 하여튼 탑 4천억. NGO들이 1,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NGO들이요. 아, 한국에 4억 무슨 달러. 굿네이버스라든지 월드비전 네. 뭐 이런 기아 대책이 뭐 1,000억을 넘었습니다. 각각이. 그- 한국도 이제 강대국이 되고 있죠. 예. 교수님이 그 멀시코에서도 북한하고 아시아를 그 책임을 맡고 계시면 그러면은 그 4억 달러 중에서 북한 아시아 쪽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쓸지 이런 거 정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뭐 정하는 사람이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다 정하는 건 아니고요. 멀시코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좀 본받을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뭐 미국 그러니까 국제 NGO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진출을 할 때도 되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협력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들은 좀 각기 진출을 많이 하는데 국제 NGO들은 협력을 좀 하는 편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 인터내셔널 NGO 컨소시엄 for North Korea 뭐 이런 이름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9개 메이저급 큰 규모의 NGO들이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협회 같은 식이죠. 북한 지원 국제 NGO 협회 뭐 이런 걸 만들었고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예, 그래서 네. 이게 만든 지가 벌써 15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 회장 NGO가 멀시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년째 네. 이제 그 회장을 맡고 있고 주 기관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자 북한을 도와주는 국제기구 대표적인 게 9개가 모여 있고 거기에 이제 협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9개 중에도 제일 큰 게 멀시코고 그렇죠. 멀시코에서 북한 아시아를 총괄하시는 분이 이명근 교수님이고 그런 거군요. 뭐 교수님이 거의 그 다 교수님이 해드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 그게 말하자면. 세계 네. 전 세계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분야에서는 적어도 뭐 NGO 부분에서는 일단 수장이신 거죠. 네, 수장이신 예. 거죠. 제가 뭐 잘하다기보다는 말이 통해서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북한 말을 참 네, 유창하게 북한 말을 잘하시죠. 잘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그 잠깐 그 좀 좀 이례적이었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 심사위원도 하셨는데 이 전통적인 예방약을 나오셔서 물론 뭐 예방약 임상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또 이게 국제 NGO 멀시코 같은 아주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지 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좀 역사가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세브란스 계열 병원장을 했습니다. 한 4년간 병원장을 하면서 아주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큰 병원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을 했다 이렇게 계열- 느끼실 계열 거예요. 계열 병원장이라 아니 계열 병원이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런 거 그것도 생각하신다니까. 강화병원도 계열병원 맞아요. 강화에 강화에 아, 아주 좀 작은 병원이 하나 뭐 있었죠 아주 작다고 옛날에. 볼 수는 없고 한 200병상 정도 되니까. 200병상이나 예, 됐었군요. 직원도 한 네. 200명 됐으니까요. 네. 거기서 어떤 원장을 하면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캄보디아의 UN 평화 유지군으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게 몇 살 때쯤 일이세요? 이제? 지금 딱 31년 전이니까 뭐 나이로 치면 한 35살쯤 됐나요? 36. 네. 30년 전인데 35살이었다고요? 아 잠깐만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20년 않으시네요. 전이군요. 예, 미안합니다. 20년 전에 35 네. 정도에 나이가 갔습니다. 지금 공개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사실 뭐 이거 여담이지만 첫 번째 한 일이 미스 캄보디아 대회를 창설했습니다. 사실. 이거 믿어야 되는 아니 건지. 미스 코리아 대회를 심사위원 하셨으니까 그 전에 심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경험이 있어서 미스 네. 캄보디아 네. 대회를 만들고 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음지에서 양지로 가시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네. 이제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 유엔 평화지원에 있다가 그 후에 이제 제가 다시 한국에 잠깐 와서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에 또 금방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골프 치고 교환 교수로 갔는데요, 합킨스에. 근데 그냥 골프 치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UNDP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나 좀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을 좀 잘한다고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조금 승진이 해서 조금씩 승진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가신 거는 교환 교수로 가셨다가 예. 골프 치다가 거기서 잠깐 그렇죠. 골프 치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 되신 거네요.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렇죠. 북한 예.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예. 게 아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예. 그러다가 하여튼 지금은 존스 홉킨스에도 적을 두고 계시고 뭐 유엔 관련 활동도 하시고. 사실 연세대학보다 네. 존스 홉킨스가 월급을 좀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연세대학교 월급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일직책인 거야. 그렇죠. 네, 연세대학교 네. 얘기하면 안 되고 존스 네, 홉킨스부터 했어야 되는 거지. 멀시코가 월급을 더 주나요 혹시? 멀시코가 지금 3위로 내려갔어요. 아 3위로요? 예. 그러면 제가 그쪽에 시간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누가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면 존스 홉킨스의 교수이시고 연세대학교의 특임 교수이시고 멀시코의 뭐 활동가라고 이렇게 네. 소개를 순서대로 해야 네. 되거든요. 월급 순으로 따지면은. 그러게요. 네, 남들은 돈 되게 많이 버시는 줄 알겠어요. 세 군데에서 받으시니까. 세금은 각각 또 나라별로 내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 당연히 내고 미국에서 또 월급 받으니까 미국 세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군데서 내고 있습니다. 그 지난 7월 첫째 주에 북한 근처에 다녀오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거고 또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북한과의 인연은 언제서부터 시작되신 건지. 북한 근처에 다녀온 네. 건 뭐예요? 북한에 갔다 오신 거 아니? 북한 근처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회담. 북한에 들어가시진 네, 않았군요. 예, 처음에 이번에는. 이제 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우리 대본에는 북한에 갔다 오신 걸로 돼 있는데 네. 아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대본 안 읽고 들어온 티가 나는군요, 제가. 네. 역사가 좀 길어요. 제가 1990년도 그 강화병원장을 할 때 의협에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의협하고 북한 병원, 그러니까 북한의 의협하고 회담을 했을 때 제가 한국의 대표단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협 회장님 또 총무님 저는 쫄병으로 이제 세 사람이 3세 번에 걸쳐서 3년간 북한 남북 의사 회담에 저도 하나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북한에 가신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제3국에서만 회의를 아, 했습니다. 제3국에서 했어요. 싱가포르, 네. 뭐 일본, 또 스웨덴 이렇게 해서 네. 세 나라에서 멀리까지 가서 또 돌아가면서 또 네, 회담을 네. 했고 뭐 결론은 별로 없이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UNDP 북한 일을 하면서 북한 출입을 많이 하고 또 UNHCR은 정확하게 말하면 난민 문제이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건 UNDP, 북한 외에서 탈북자는 UNHCR. 이게 두 군데 유엔 기관에 동시에 일을 하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게 참 저도 약간은 좀 놀랐어요. 북한에서 되게 안 좋아했을 수도 있겠네요. UNDP 활동은 네. 북한이 좋아할 활동이고 HCR인가? HCR은 북한이 예. 싫어할 활동이잖아요. 근데 싫어할 활동이긴 한데요. UNHCR이 원칙이 있습니다. 즉 보호만 한다. 그러니까 난민을 보호한다. 즉 어떤 난민도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북한이 싫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오히려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우리 하는 일을 다 아는데 중국도 그냥 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이런 역할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이제 UNHCR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눈을 감아주는 정도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그 계기를 옛날 얘기 뭐 20년 전에 뭐 그냥 우연히 교환 교수 갔다가 뭐 쉽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긴 합니다만은 원래부터 약간 이런 국제적인 보건 뭐 활동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원래 저는 전공이 병원 관리입니다. 그래서 병원 관리 매니지먼트 박사를 했고요. 그러다 이제 국내 병원장도 하면서 경영을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제3세계 병원에 관심이 좀 있어서 사실 원래는 제3세계 병원 관리 쪽의 일을 좀 했었어요. 이 유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중국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병원 문제, 몽골, 뭐 베트남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북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돼서 북한도 역시 같은 입장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엔에 아마 찬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지금 젊은 의대생들 들으시면은 상당히 자기 진로 정하실 때 도움이 아니 그러니까 된대요. 요즘은 네. 의대생들 중에도 뭐 네, 이렇게 국제기구 이런 데 WHO나 예. 뭐 국제기구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 뭐 한 20-30년 전에는 그런 데 관심 있는 의사는 정말 거의 극히 없었죠. 예.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새 문호가 유엔의 문호가 더 개방됐거든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의사들이 사실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관심들은 있지만 막상 노크를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유엔도 그렇고 뭐 WH도 그렇고 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그 일자리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렇죠. 방식이잖아요. 근데 네. 한국은 내는 돈에 비해서 TO가 아직 남아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많이 남아 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한국이 못한다고 국제 유엔 분담금이 2%가 넘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유엔 직원이 6만 명 중에서 2%는 2%는 우리 몫인데. 지분이 있는 거네요. 지분이 예. 있는 거죠. 6만 명이면 거기에 이제 1,200명까지. 예. 그렇죠. 야. 근데 몇 명이나 반기문 총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한 650명 정도가 코리안입니다. 550명이나 비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걸 우리 주로 이거 들으시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 좀 잘 아니 뭐 국제기구로. 젊은 의사 예. 아니라 그냥 의사 아닌 다른 아이. 젊은이들도 네. 그렇죠. 도전해 볼 만한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WHO만 주로 관심이 있는데 사실 저처럼 뭐 UNDP도 저도 의사인데 UNDP 가서 일을 했고 그러니까 UNHCR도 이 교수님은 그 유엔에서 일하는 650명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는 관뒀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UN 직원이 아닙니다. 그다음 아 옛날에 유엔 직원이셨던 적도 예,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한 UN 기구의 의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자 북한에는 몇 번이나 들어가셨어요 결국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시기가 참 애매한데요. 아마 지난 한 10년 넘게 다니면서 한 50번, 뭐 50번 정도 그 카운트하기 국경을 넘은 것만 50번 그렇죠. 네, 이상이라는 국경을. 거죠. 근데 이제 가서 뭐 하루 있다 온 것 또는 뭐 한 달 있다 온 것 다 그걸 한 번으로 친다면 네네. 한 50번 정도. 한 달씩이나 있다 오신 적도 예, 있으시죠? 뭐 이제 일 때문에 네. 냉면도 맛있거든요. 예. 그래요? 북한에는 네. 미인 대회는 없죠. 거긴 미인대회 미스 진짜 북한 이런 조직하시지 건 않았어 없죠. 혹시? 아 거기는 없습니다 아직은. 네. 네.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 정권에서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법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네. 신고를 했고 그 네. 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주미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다녔으니까 뭐, 매번 신고해야 되나요? 매번 원래 법적으로 매번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제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미리 그냥 이렇게 어떤 기관에 다니는 것처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런 제도가 있군요. 예, 예. 지금 한 50번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세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번밖에 신고 안 했다 이런 문제 생기고 그렇지는 않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사후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뭐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죠. 이제 빼먹은 게 있으면.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유엔의 직원으로서 유엔의 업무차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 또 다른 문제 해석이 삼지는 않을 것 예, 같습니다. 다른 해석이 여권은 가능하겠네요. 한국 여권으로 예, 다니시는 한국 거죠. 여권입니다. 네. 그냥 민간인 유엔 여권이 있어요 따로? 아닙니다. 외교관 여권 따로 외교관 있잖아요. 여권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여권으로 갔는데 갈 때마다 몇 번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아니 사실 한국 여권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죠. 심정적으로 네네. 그들이. 그래서 빨리 미국 여권으로 바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그럼 나보고 미제국주의자가 되란 말이냐 이제 네, 뭐 그런 식으로 반론을 저도 제기를 하고 했죠. 네. 미국 시민권은 그러면 안 갖고 네, 계세요? 안 갖고 있었습니다. 네. 원하시면은 가질 수 있었을 있었죠. 텐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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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그랬구나. 뭔 소린가 했네. 네네네. 자 이제 좀 앞에 굉장히 뭐 길게 우리가 저 수다를 떨었는데요. 북한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름 뭐 보건 의료 정책 뭐 이런 쪽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남들이 쳐주는데 그걸로 박사학위도 했고 예. 북한의 의료 제도에 대해서 정말 거의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료 제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사실 우리랑 어찌 보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큰 차이는 단지 돈 문제죠. 돈을 지불하냐 안 하냐, 누가 지불하냐 이런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의료보험이 지불하고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북한은 정부가 다 부담하니까 네.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정부가 다 부담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무료 교육, 무료 의료 이게 아주 북한 특징이죠. 완벽한 무상 의료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면 되나요? 시스템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좀 있죠. 특히 요새 경제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적어도 제도의 큰 틀이라는 측면에서는 영국하고 비슷하겠네요.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렇죠. 영국하고 영국은 뭐 완전 무상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예. 근데 북한은 오히려 뭐 공식적으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건 근데 뭐 최근에 뭐 네. TV조선인가 거 보니까 약을 하나 탈래도 뇌물을 줘야 되고 뭐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예. 비공식으로 주는 거죠. 그 비공식, 예, 예. 공식은 아니고. 공식은 아니고요. 예. 그 하여튼 그런 이제 무상 의료인데 그 말고요. 이제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네.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식으로 설명을 좀 하신다면.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방 위주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의료는 아픈 사람이 아픈 뒤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 건데 북한에서는 주로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읍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여기 서울에서 이제 무슨 여기 상수동인가요? 그럼 상수동에 담당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동은 크니까 여기 아마 담당 의사가 서너 명 정도 있을 겁니다. 보통 한 150가구마다 의사 하나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 동네에 오피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의원이 간단한 의원이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도 뭐 상담도 할 수 있고 무료니까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간단한 치료는 받을 수 있고 응급 치료라든지 간단한 치료, 상담, 뭐 산전 진찰, 뭐 고혈압 관리, 뭐 뭐든지 거기서 다 해줍니다. 그쪽에서 이제 해결이 어려운 것만 그 동병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동병원이 우리나라의 의원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의원이요? 예, 우리나라의 의원. 의원? 예, 의원. 네. 아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상주하는 거기는 옛날에 150 보건지소 가구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아. 돼요. 보건지소나 근데 뭐 하여튼 보건소. 의사가 있긴 있어요. 거기에도. 의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조금 수준이 낮은 의사죠. 그러니까 3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출신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를 네. 들면 평양 시내에 배치된 의사들은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고 저 시골의 농촌에 뭐 이렇게 배치된 의사들은 또 3, 4년제 지금 출신. 저희가 나중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고 5년제도 있고 6년제도 있고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 네. 해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의원 동네 의원 같은 게 또 지역마다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시급 우리 말하면 이제 시립병원 옛날에 네, 그런 뭐 서울시 같으면 구립병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병원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대형 병원, 우리 한국 3차 병원이라는데 거기서 북한에서는 4차 병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원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가 원칙적으로 잘 그러니까 수립이 돼 환자는 있어요. 반드시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의사한테 처음 먼저 가야죠. 가야 되는 건가요? 예, 딴 데 맞습니다. 가면 안 되고. 딴 데 가면 여행 중이라든지 뭐 합법적인 여행 중이라면 딴 데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 동네 의료 전달 체계는 최소한 확실하게 지켜지게 잘돼 있군요, 있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좋은 점이 거버넌스 시스템에 의료 거버넌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요새 아프리카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제대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도와주기가 힘든데 북한은 그런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뭔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프라는 잘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질적 좋냐는 좀 별개의 문제겠네요. 별개죠. 맞습니다. 예. 그 질 얘기도 좀 해보죠. 뭐 무상 의료는 뭐하냐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이제 비판이 하는 분도 있던데 예. 그 퀄리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의사들의 어떤 그 의사의 실력이랄까요? 의사들의 퀄리티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퀄리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렇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이 없어요. 또는 검사실에 엑스레이 필름이 없고 또 임상병리 검사 장비나 뭐 시약 같은 것도 없고요. 뭐 아시다시피 필름 하나만 예를 들면 아직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다 됐지만 북한은 뭐 필름을 쓰고 있는데 필름이 옛날로 보면 후지, 뭐 코닥, 아그파 이게 3개 메이저 회사가 만드는데 이거 다 살려면 다 돈이거든요. 달러로 줘야 되니까 네.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귀중한 외화를 필름을 사는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필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북한 병원들은 엑스레이 기계도 작동이 잘 안 하지만 기계가 작동을 한다 해도 필름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엑스레이 필름 없이 환자를 그러니까 엑스레이 필름 없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청진은 더 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또 하나 이제 임상병리 검사도 뭐 없이 모든 결과가 없이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병원의 정전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네. 수술하다가도 정전이 되는 그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이제 따라서 북한의 의사들은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제 외과 의사들이 혹시 정전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의사들이 상당히 북한 의사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우월감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한국 의사하고 북한 의사를 탄자니아 같은 갖다 놓으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한국 의사들 병원에 가면 컴퓨터 앞에서 자판만 두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 의사들은 정말 친절하게 환자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진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질병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환자의 관계를 굉장히 오히려 한국 의사보다는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신뢰하고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북한 의사들이 영어를 모르고 또 최첨단 장비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분명히 우리보다 떨어졌지만 환자를 보는 그런 어떤 정성, 관심 뭐 이런 것들은 결코 한국 의사한테 뒤지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질적으로는 북한 의사들도 그런 면에서는 질적도 우리보다 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뭐 어떤 네팔이나 이런데 해외 봉사 가면은 그 서양 의사들은 완벽한 이 인프라가 있어야지 기능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사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이걸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현지 적응력이 빠르시다고 그래서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더한 거겠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개별 의사가 제대로 된 분이라면 더 있을 수가 있다 능력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 얘기시네요. 원로 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금 뭐 영상 검사도 많이 하고 뭐 피 검사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조금 만져보고 환자의 관상 보고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의 질병은 일단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젊은 의사들은 그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죠. 검사하고 싶은데 검사 못한다 그러면 응? 그러니까 뭐 그럼 현대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지. 현대 의료 장비가 오감을 네, 좀 대체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약화시켰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필름도 없고 뭔가 시약도 없고 이렇게 막 정전도 되고 이런 정도면은 야, 그럼 실제로 아무리 의사들이 뭔가 성의가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문제가 많죠. 네. 이제 그러니까 수액 이런 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수액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가장 억세스하는데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뭐 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로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한국은 다행히 의료보험 때문에 그 문제는 넘어갔습니다만 두 번째 문제가 거리 문제입니다. 액세시빌리티라고 그러죠. 네. 근데 북한에 이제 인프라가 문제가 나서 교통이 아주 엉망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문제죠. 예를 들면 청진이라고 하는 북한의 제2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 인구도 한 100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CT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뇌졸중 같은 게 일어나서 이제 CT라도 찍고 싶으면 평양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거리가 400km인데 이틀 걸려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이제 소위 가다가 지주막 다출을 그렇죠. 나가지고 그냥 가겠네요. 400km 가는데 이틀이나 이틀이 걸려요. 걸려요. 이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그 폭탄 맞은 도로라고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차가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 막 하시면 북한에 다음에 들어가실 때 못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도와줘야죠. 이제. 네. 그래서 이거 북한에서도 들을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근데 아니 인터넷에 그게 들어가는 기차 거니까. 없어요? 기차? 기차가 있는데 기차도 정전되면 못 가죠. 왜냐하면 북한 기차들은 대부분 다 전기로 가는 전차라. 네, 그래서 또 철도 자체도 그렇게 이제 노후된 걸 수리를 못 해가지고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것도 드리고 옵니다. 네팔도 이제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제2도시 포카라까지 200km 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차로 전에 출장 갔을 때 한번 이제 당연히 200km니까 차로 갈 줄 알았는데 차로 가면은 그게 뭐 7시간인가 8시간인가 7-8시간 걸리죠. 걸린다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청진에서 평양까지 400km인데 이틀 걸린다는 거는 도로 사정이 네팔보다도 더 안 좋다는 더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뜻으로 해석이 맞습니다. 되네요. 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특히 뭐 청진 내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청진병원에 오고 싶으면 우리 같으면 버스나 뭐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타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또 안 돼 있으니까 걸어서 뭐 몇십 킬로, 20-30km를 걸어와야 되는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병원 자체도 문제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일반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인프라 상황입니다. 병원의 문턱은 낮은데 그 문턱 앞까지 가는 게 힘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병원 안에는 약품이 부족하고 또 뭐 장비도 부족하고 또 병원 밖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북한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존스 홉킨스 이름으로 스터디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게 1997년 그 이후에 한 5, 6년 동안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것이 해결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뭐 하나의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여성들의 건강, 특히 모성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한 사회에서요. 그래서 MDG에서도 모성 건강이 굉장히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건데 초경의 나이가 보통 한국에서는 11살, 12살이면 되게 초경을 합니다. 그것이 여성의 건강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인데 북한에서 보통 16세에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4, 5세가 늦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아마 이제 그런 인디케이터 갖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남자들이 아마 이해하기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모든 젊은이들은 군대를 갑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보통 17살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북한은 군대가 100만 명이고 우리 한국은 60만 뭐 이런 그 숫자가 있죠. 그래서 북한은 군인들이 남자들은 쫄병은 7년, 장교는 10년 근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00만 명 유지하려니까 그렇게 오래 근무를 시키는데 17세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 이제 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키가 너무 작으면 왜 면제죠. 근데 북한에서는 과거에 151cm가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1만 넘으면 군대를 갔죠. 물론 그 후에 이제 뭐 눈이 나쁘다든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면제를 시켜주지만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151cm가 넘으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1cm를 고집하다 보니까 군대 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북한에서. 왜냐하면 성장이 안 돼가지고 151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7살에. 그래서 물론 평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컨디션이 좋으니까 걔네들은 군대를 갈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애들은 151cm를 채우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낮춰서 142cm로 낮췄어요. 9cm를 밑으로. 그래서 100만 명을 맞추려니까 현재는 142cm가 하나의 커트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42cm 넘는 북한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거죠. 특히 요새 이제 더 문제가 총이랑 거의 길이가 비슷하겠네요. 더 작은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군대 갈 나이가 슬슬 되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구나. 더 이제 앞으로 더 어릴 때 밥을 못 먹어야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게 아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참고로 볼 수 있겠죠. 뭐 다 아시겠지만 북한이 우리 인구는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군인 숫자는 거의 2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의무 복무 기간은 막 4배 가까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다시 그 북한 의료 쪽으로 돌아와서요. 그 북한이 그러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의사가 한국보다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산하는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특징인데요.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가 원래 사회복지 시스템이 좋은 거거든요. 자본주의보다.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뭐 몽골이나 러시아나 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의사 수가 국민 대비 많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징이죠. 북한의 의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뭐 북한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알기로 한 1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만 명.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한국이 한 14만 정도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한의사까지. 하여튼 그래서 국민 1인당 이제 그 국민당 보통 우리가 의사 수를 칠 때 10,000명 인구 10,000명당 몇 명이냐 이제 이걸 보통 치거든요. 비율로 보면은 인구가 우리가 남한이 두 배니까 그러니까 의사 수가 2배 정도 더 많은 그런 거죠. 한의사 빼면은 의사끼리만 비교하면은 거의 2배로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 대비하면 많은 거라고 봐야 돼요. 거기는 우리는 400명당 하나인데 거기는 한 250명당 하나 정도 되니까요. 많은 거죠. 지표로 보면 참 좋은 숫자죠.
근데 그 아까 그 3년제, 4년제 그러면 의사도 뭐 이렇게 단계 뭐라 그래요? 되게 종류가 면허의 종류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또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라고 다 통칭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 북한은 뭐 거주 이전의 자유나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의사, 그다음에 조의사라고 조의사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보조의사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생의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의사라고 부르는 네. 그런 의사도 있고 뭐 거기선 뭐라고 불러요? 한의사를. 뭐 용어가 많은데요. 뭐 조선학 의사, 뭐 어떤 조선 그런 뭐 말도 쓰기도 하고, 네. 예, 그 조선학 의사. 고려 의사, 뭐. 고려 의사 이런 말도 말도 쓰고, 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되게 이렇습니다. 이제 조의사나 아까 말한 보조의사 또는 위생의사, 보조의사들은 아까 말한 대로 동네에서 주로 이제 1차 보건, 우리 가정의학 역할을 좀 담당한다고. 그분들은 3년제나 4년제 나온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3년제, 4년제 출신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또 추후에 또 방송통신대학이나 또는 또 다른 컨티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네. 받으면 또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한 번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또 그 중에서 몇 년도 공부를 하면 다시 정식 의사가 되고. 굳이 뭐 이렇게 레벨을 따지자면 조의사가 제일 낮은 거예요? 아니면 위생의사라는 게 제일 위생의사는 낮은 또 거예요? 분위기 좀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보건소에서 네. 위생이나 환경을 담당하는 뭐 그런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FDA 같은 데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FTA요? 우리 FDA요. FDA. 예. 그런 데서 뭐 무슨 식품을 간단한다. 보건소, 예방약 의사 같은 사람들을 위생의사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면 조의사나 위생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뭐 3년, 4년 뭐 그 정도 졸업한 분들이고 위생의사는 6년제 6년제도 기본이에요. 있고. 예. 아, 그래서 이런 방역이라든지 또는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검역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건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하는 일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위생의사는 위생의사가 보건소에 일하는 의사. 보건소에서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우리나라 공중보건의사는 환자를 주로 많이 보잖아. 보죠.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예. 행정을 뭐 무슨 룸사롱 같은 거 감독하고 하는 뭐 그런 거 옛날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그 예를 들어도 이렇게 아, 북한에도 룸사롱이 있어요? 북한은 아니, 노래방은 우리나라- 있습니다. 네. 우리 북한에 뭐가 있다고요? 노래방은 있어요. 아, 노래방은 있어요. 술판 노래방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북한도 그러면 저런 거 있습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레지던트, 인턴 레지던트. 그런 법적인 전문의 제도는 없어요. 네. 단지 이제 일본식 조수 제도가 있어서 네. 뭐 외과 의사가 하고 싶으면 몇 년 더 그 어느 특정 병원의 외과 과장 밑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의과대학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사실 애매한 게요. 방송통신대학교 뭐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워낙 제 시스템이 시도마다 다르니까. 하나씩 다 네. 있거든요. 그래서 11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의사는 뭐 그 정도 숫자로 보면 하여튼 적지 않다. 예, 그리고 많다. 교육 과정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역할도 나눠져 있는데 뭐 간호사나 간호사나 네. 의료기사, 방사선사 뭐 이런 물리치료사 이런 것들 제도들도 있나요? 그러면? 예, 간호사 네. 있고요. 간호사는 우리나라 간호사보다는 좀 사회적 대접이 좀 낮아요. 그래서 간호원이라고 부르고 좀 고급 이렇게 인력으로 취급은 안 해주는 거고요. 기사제도 다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기사제도가. 예. 근데 저건 어때요? 약은 이제 아까 약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제약회사가 북한에도 있습니다. 있죠. 한 뭐 원래 이제 옛날부터 사실은 뭐 19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고 모든 네. 면에서 다 앞섰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제약이 좋았죠. 네. 근데 이제 경제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어찌 보면 우리 그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북한을 많은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네. 이제 햇볕 정책이죠. 그래서 햇볕 정책이 굉장히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약 분야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약이 엄청난 약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고 또 북한 환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는데 반면에 북한 제약회사가 다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생력이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 이제 그 이후에 환자들의 주민들의 그 브랜드 인지도, 그러니까 한국 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구나. 북한 그렇죠. 사람들도. 선호도가 생겨서 네. 지금은 이제 그들한테는 한국제와 일제약을 최고로 치고 네. 두 번째는 중국약을 치고 세 번 북한 약은 거의 선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약 입장에서는 우리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정성제약이라든지 몇 군데 제약회사를 도와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네. 첫째는 자체적으로 이게 그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약을 만들어도 다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환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나라가 예산을 도와주지 않는 한은 제약회사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사줘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돈이 돈이 없고 없으면 우선순위- 약은 꼭 필요하면 그럼 일단 가져가고 뭐 나중에 그렇죠. 줄게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설사 주민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치료제가 있고 뭐 보약이라고 하나요? 뭐 비타민 비타민도 같은 있고 그런 네, 네. 그런 약이라도 그러면 제약회사 입장에서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맥주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용성 맥주, 평양 맥주 이거는 국민들이 사 먹어요. 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맥주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그걸 구매를 해주니까. 그럼 제약회사도 이제 일부 치료제는 무료로 준다 해도 국가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또 치료제가 아닌 뭐 우리 바카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네. 뭐- 말하자면 일종의 비급여 대상 예, 이런 예, 것들 그런 약들 네. 일반의 약품, 일반의 약품. 약품들은 사실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팔으면 그게 이제 인컴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그 택배 정책으로 인해서 네.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 낮아서 북한 약이 주민들이 안 사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북한의 지금 제약회사는 거의 뭐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제약 그 일반 의약품들이 지금도 북한에 들어가고 있나요? 그러면요? 지금 일부 그 단체들이 NGO, 네. 한국 NGO 단체들이 이제 보내는 것들이 아, 들어가고 있죠. 그 햇볕 정책 그 10년 지난 이후에는 정부 정책이 좀 달라지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줄었죠. 약 같은 한국 게. 정부 차원에서는 안 했죠. 이제 그동안 아예 없어졌나요? 못했어요. 네, 네, NGO 못했어요. 차원에서 NGO 제약 차원에서만. 종교단체나 예. 뭐 NGO들이 그게 끊임없이 그 일반 의약품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북한의 시장 질서를 또 망가뜨린 그렇죠. 셈이 됐네요. 그렇게 됐죠. 네. 결과적으로. 네. 독이네 그게 그러면은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게 네. 의료 지원 같은 것도 똑같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적을 죽이기 위해서 네. 쌀을 준대요. 쌀을 계속 주면은 네. 그 쌀로 농사를 안 짓는 거야. 아, 그 그러다 어느 게을러져. 순간 쌀을 안 주는 거야. 음. 이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참. 의료 봉사 해외로도 많이 가지만 네, 네. 가가지고는 거기 막 가서 이것저것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 세련된 기술 막 보여주고 이러면 네. 오히려 거기 현지에 있는 의학이 발달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쪽에도 교수님 뭐 저희 글도 쓰시고 많이 하시던데 예. 같은 거죠. 맥락이. 같죠. 저희가 한 8년 전인가요? 우리 존스 홉킨스 병원이 이제 인천 송도에 진출하려고 했었습니다. 10억 달러를 들여서 최첨단의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을 한 곳에다 만들어서 한국 환자나 또는 중국계 아시아계의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이제 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이나 좋아했죠. 네. 이제 다 허가도 했고 MOU도 맺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뭐 한국의 의료계가 사실은 묵시적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최첨단 병원이 한국에 오면 어렵죠. 우리 한국의 그 미국의 최첨단 존스 홉킨스가 엄청난 돈과 기술과 브랜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뭐 한국에 있는 탑 병원들도 힘들어질 수 있죠.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취소가 됐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 철수했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브란스 저는 연세대학교니까 연세대학교 앞에 세브란스 존스 홉킨스가 큰 병원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10억 달러 이상을 들여가지고. 네. 그럼 세브란스 병원 아마 경영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일단 홉킨스를 더 선호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꾸로 몽골에다가 친선병원이라는 그렇죠. 걸 만들었어요. 예. 지금 최첨단의 병원을 만들고 몽골에서 이제 무료로 또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과연 그 주변에 있는 그 병원 주변의 몽골 병원 입장에서 그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오는 최첨단 병원을 반대하면서 거꾸로 또 우리는 외국에다 갖다 쉽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신, 뭐 이런 의료계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외국에 가서 그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들이 왕왕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존스 홉킨스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돈 벌러 유료 병원인 거고 한국에서 해외에 지어주는 병원은 무료로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요. 존스 홉킨스가 만약에 들어오면 세브란스든 뭐 우리 한국에 있는 탑 병원들이 그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무단한 노력을 할 겁니다. 결국 그런 경쟁 병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땐 한국의 의료계의 발전에 도움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무료 병원을 하는 경우는 이거 경쟁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쪽에서. 그렇죠. 네. 네. 뭐 우리가 차라리 돈을 받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수준에 맞는 돈을 받고 정당하게 치료비를 받고 한다면 그들도 경쟁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엄청난 자본, 우리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갖다 무상으로 퍼붓는 거는 좀 재고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무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가는 거는 더 용인해 줘야 된다가 아니라 무료이기 때문에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뜻이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유엔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유엔 그러면 더 무료 자선 뭐 이런 거를 더 오리엔티드 계실 줄 알았는데 그 단순히 이 시혜를 베푼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케어를 하시고 그럼 무료 연구를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무료 병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 말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근데 우리가 무료 병원을 하는 근거는 사실 거기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근데 뭐 예를 들면 몽골이든 뭐 베트남이든 그들이 사실 제대로 된 그 나라의 제도권 의료를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해주자는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논리는 또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무료로 해주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쿠폰 같은 걸 발행해서 그런 제도권이나 또는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쿠폰을 나눠줘서 그들이 그걸 병원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오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런 쿠폰을 이용해서 오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우리가 거기 가서 돈을 벌자는 목적은 뭐 돈을 벌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경쟁과 우리가 페어하게 그들과 게임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건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떨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들의 병원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뭐 평생 몇십 년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대북 문제도 아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있는 의사들이나 병원들이 더 자생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근본적인 그렇죠. 접근 방식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 진짜 포주기식 그걸로 인해서 북한의 제약회사가 망한 그게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겠네요. 예. 자, 북한 관련 얘기를 뭐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광고 하나 듣고 통일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기가 책만 안 팔면은 더 많이 들을 거야. 개념의료 맨날 개념의료. 오늘은 왜 개념의료 없냐? 이 교수님 개념의료 혹시 아세요? 저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책이죠, 그죠? 네. 제가 광고한다고 맨날 구박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부당 광고를 하는군요. 부담 광고. 그게 그런 걸 경계하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무슨 PPM인가 예. 뭐 그런 말 쓰죠. 예. PPL. 다른 책들이 유상 광고하고 있는데 무상 광고를 함으로써 다른 책들이 죽이는 거야. 그렇죠. 예, 우리 그렇죠? 히구라에는 어차피 언페어한 유상 거예요. 광고도 이게 없어. 모든 게 페어해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응? 참나. 응. 자 들어가지 뭐. 응.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 보건의료 분야는 통일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북한과 남한의 의료 수준 격차 자체가 지금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이라도요. 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뭐 지원을 해주면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예, 그게 진짜 좀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네, 어려운 예. 얘기예요.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제 네, 통일을 네. 위해서 소프트 랜딩. 그 소프트 랜딩 취지가 뭐냐면 남북 간의 격차를 줄여서 점차 줄여서 그래서 이제 통일 후에 혼돈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그 취지가 소프트 랜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14년에 남북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그 의료 분야만 놓고 봐도 꽤 있는데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2024년도에 그 격차가 더 줄 거냐? 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음.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랑 북한의 경제 발전 속도를 놓고 볼 때 한국도 문제가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고 네. 또 의료만 놓고 봐도 한국 의료가 얼마나 여기서 발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북한 의료, 한국 의료 발전 속도와 북한 의료 발전 속도를 비교해 볼 때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 격차는 뭐 지금보다 더 커질 그러니까 수밖에 한국이 없다.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격차는 더 커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한국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사실 많이 안 했어요. 이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네네. 그러니까 북한도 인구가 2천만이 넘는 나라인데 뭐 글쎄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한 100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피자 한 두세 개 갖다 준 거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뭐 피자를 한 50개쯤 갖다 줬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뭐 한 두세 명 먹을 정도밖에 갖다 주지 않았다는 자, 지난 저기 햇볕 정책 10년 정도에 그때 했던 정책도 그런 그때의 지원도 100명이 굶주리는데 피자 두세 판 준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이제 국제 사회가 또 지원을 한 거는 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 또 한 10년 가까이 10년은 아니죠. 하여튼 뭐 5, 6년 지나는 동안에는 그 피자 두세 개도 안 준 거고요. 그렇죠. 덜 줬죠. 안 줬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려면 좀 제대로 도와주면서 뭐 모니터링이다, 평가다, 뭐 검증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뭐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조금 주면서 이것저것 조건을 요구한다라는 게 북한 측의 불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지금 북한이 그동안 우리가 지난 6, 7년 동안 안 도와줬어도 북한의 의료가 그다지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즉 한국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들이 이거는 상수가 아니다는 거죠. 즉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피자 두세 판 정도는 있으나 없으나 대세의 지장은 없다라는 그렇죠. 뜻이군요. 있으면 몇 사람은 더 배불리겠지만 네. 뭐 안 줘도 그냥 조금 더 같이 굶으면 된다 그런 취지죠.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의료 분야에서는 다른 쪽에 인컴 소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오래전에 독일에 왜 네. 간호사를 많이 보냈죠. 네. 그리고 또 한 20, 30년 전에는 한국 간호사들이 중동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네. 이란, 리비아 이런 데 가서 많은 외화를 벌어 들여왔어요. 그 당시에. 네. 요새는 북한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로는 의사가 한 4,000명, 간호사가 한 5,000명 이상이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돈들이 북한의 의료계를 지탱해주는 큰 자금원이 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외화를 버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외화를 벌어서 돈이 북한으로 온다고 한들 그게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의료 쪽에 쓰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재미난데요. 북한이 자력갱생이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각 지방 정부나 또는 단체나 병원에다가 자력갱생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리비아에 북한 의사를 10명을 이제 보낸다 그러면 뭐 북한 청진 병원에서 보낸다고 가정을 하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명이 가서 돈을 보통 한 달에 800불씩 법니다. 1인당. 네. 그러면 이제 10명이니까 8,000불이 벌려져서 청진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아, 그럼 돈이 병원으로 오는 예, 병원으로 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보통 한 25%의 사회보장세라고 그래서 그런 나라에 납부를 해요. 그럼 나머지를 병원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 월급도 주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중동에 뭐 독일에 이렇게 갔던 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서 그 돈이 그냥 개인적으로 집으로 됐죠. 들어오는 네. 거고 네. 그게 쓰여서 하여튼 나라 전체에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의료진을 수출하는 자력갱생 하는 거는 병원 차원에서 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돈이 병원을 다시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라는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 인력 수출, 특히 의사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네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도. 예. 지금 우리나라도 의사 인력이 너무 넘쳐나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로 진출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북한이 벌써 그걸 하고 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가네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연초에 나이지리아에 나가 있던 북한 의사가 5명이 게릴라들한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봉사 나간 게 아니라 돈 벌러 나가서 이제 나갔던 사람들이 게릴라들은 또 외국 동양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모르고 살해를 했죠. 안타까운 일이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는데
어떤 아프리카나 북부 아프리카나 또는 중동에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 북한 의사들이. 근데 그 한 달에 800불 번다는 거는 너무 적게 버는 거 아닙니까? 의사인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럼 개인한테 뭐가 오냐?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개인들은 보통 주말에 따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제 그 의사들은 현지에서. 네. 그래서 또 몇백 불을 벌고 그건 본인의 몫이 됩니다. 야간 당직 예, 야간 당직. 뭐 하여튼 예. 주말에 이제 동네 사람 치료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도 800불은 네. 그게 거기 그 나라의 어느 나라 뭐 예를 중동에 갔다 그러면 중동에 있는 현지 의사들은 800불보다는 훨씬 많이 벌 것 같은데 800불 해봐야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렇지만 이제 북한 입장 보통 요새 북한의 월급 수준은 한 달에 3불 4불밖에 안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쪽 그 중동 국가에서는 북한 의사를 너무 싼 값에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의사들이라고.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큰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로 우리 말하면 지방의 무의촌 같은 데 가서 파견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1차 의료를 담당하니까 아마 그 낮은 수준의 그렇죠. 의료를 제공하기 예, 때문에 예. 월급도 조금 준다. 뭐. 그 언어도 되나 보네요. 그러면. 뭐 글쎄 특별히 이제 언어 훈련을 받거나 또는 통역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하거나 뭐 하지 뭐 않겠습니까? 우리도 독일에 가서 일했잖아요. 뭐 어떻게든 또 그렇다면 그렇죠. 하는 거지. 예. 뭐. 그러네요. 거기 가서. 네. 통일 이후에 굉장히 자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진짜 참 그 통일이 되면 제일 궁금한 게 뭐 걱정되는 게 그 면허, 예. 자격 거기에서 의사 간호사였던 사람들에게 그 면허 자격을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걱정이.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도로 한국 주도로 통일된다는 가정하에서 얘기겠죠. 북쪽 주도로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균형 감각이 좋으세요, 같은가. 그들의 면허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오히려 목을 빼놓고 뭐 예전에 서독, 동독 그 면허 아니, 교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예. 하신 말씀을 한 70년대쯤 했으면 어디 잡혀갈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하니까 저기 웃고 그렇죠. 있지만, 네. 저도 평양 가야 되거든요. 네. 또 네. 제가 흡수 통일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예, 하여튼 객관적으로 하여튼 됐다고 치고요. 여하튼 저는 하여튼 북한 의사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물론 폐쇄된 국가에서 영어나 또는 컴퓨터나 첨단 장비를 모르는 것 빼놓고는 의사로서 열심히 살아온 의사들한테 우리의 잣대를 대서 뭐 면허증을 새로 검증을 한다든가 그들의 실력을 또 한국의 의사 시험을 바라는 등 이런 식의 요구 조건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한 한 문호를 개방해서 그들한테 많은 그들의 입장에서 면허증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 한국의 의사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들을 감싸 안아야 되는 우리 입장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에서 의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을 통일이 됐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접시를 닦아라라고 하는 거는 부당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그 북한 의사들이 이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어디에 가서든지 뭐 의원을 열어서 그냥 환자를 보고하게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한지 의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지역을 스페시파이 해주는 거죠. 북한 의사들은 북한에 있는 경우는 인정해준다 면허증을. 북한에서 개업을 하거나 북한 내에 어떤 그렇죠. 의료 네. 시스템에서 일을 할 때는 인정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강남구 와서 뭐 성형외과를 계속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건 또 다른 한국의 어떤 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료 제도,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새로운 통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북한 환자들은 어떤 튼간에 북한의 의료 제도를 이용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해결을 도저히 못하는 것들만 한국의 의료 제도가 받아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통일은 됐어도 의료 제도만큼은 당분간은 남북 간의 어떤 벽을 하나 쌓아두고 쌓는 있어야 되는 그런 거고. 것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런 일이 뭐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전쟁 그 남북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내려온 의사들에 대해서 이제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어디 뭐
원산 의대 출신이다, 뭐 그렇죠. 평양 의대 출신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 포항이나 이런데 피난 와가지고 또 의사로 또 인정돼가지고 또는 그게 또 의사로 인정이 안 돼서 무면허 의료 행위로 뭐 고발도 되고 뭐 그런 해프닝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 히스토리들을 보면은 네. 그런 것도 참고할 만하고 또 소독과 동독 간에 어떤 그런 것들 통일했을 때 면허들 인정해주던 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네. 하다고 봅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독일에서는 그다지 큰 제한을 두지 않고 네. 그냥 그 뭐랄까 의료제 그러니까 통독 의료제도에 그냥 다 같이 녹아 들어가서 그 문제는 잘 특별히 서로 간에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예를 들어서 동독에서 의사하던 사람들은 동독 지역에서만 면허를 인정한다든가 뭐 이런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었어요.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격차가 적었기 때문에 적었죠. 그랬을 수 있을 것 예. 같긴 하네요. 네. 뭐 이제 우리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오늘 이 제도는 변호사님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의사보다. 왜냐면 변호사들은 그렇죠. 예. 북한 법을 다 잘 알고 북한 변호사는 네. 근데 통일 후에 한국 법을 모르거든요. 이 국제법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변호사 자격증 주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북한에는 변호사가 많이 있어요? 많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그거 똑같이 그 사회주의 마을마다 다 있어요. 변호사도 또 있는 거예요? 거긴 뭐 율사라고 해가지고 예.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우리나라에서 의사 변호사와 달리 중국도 뭐 의사가 좀 약간 그 일반적인 대중적이잖아요. 그렇듯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법조계에서도 그러면 그런 뭐 지금 고민해요? 통일법, 이후에 통일법 북한이- 학회 뭐 이런 데에서 네. 통일된 이후의 법률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많이 다들 하고 고민하시는군요. 예, 그럼요. 예. 자, 그 재밌는 게 자, 의학은 사람 몸이 다 똑같기 똑같죠. 때문에 뭐 수준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본 텍스트는 같다라는 거죠. 의학 남쪽 의사든 북쪽 의사든. 근데 법률가들은 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네, 어렵죠. 네. 공부를 아예 다른 걸 했구나. 그러니까 더 통합하기 어려워.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통일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한국의 의료진이 북한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발전시키려면.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봐요. 아, 막아야 그러니까, 된다고요? 예. 북한 의사가 남쪽에 못 오게 한다면 네. 거꾸로 한국 의사가 북한에 가는 것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가서 근데 병원을 지어준다거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는 해야 될 것이고. 그거야 한국 의사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안 가면 누가 그 새로운 기계며 뭐 이런 장비들을 그러니까 운영하고 그런 하는 특수한 거. 분야, 어떤 네. 특정한 질환이나 특정한 기계나 로봇 수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은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의사들이 거기 가서 뭐 병원을 열거나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뭐 하긴 그 통일이 된다고 해서 남쪽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북한 가서 개업하겠다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막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일정하게 이제 교수님은. 완전히 뭐 출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그러니까 기술 지원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쪽에서 우리는 맘 놓고 북한에 가서 모든 활동을 하게 하고 북한 의사는 남쪽에서 못하게 하는 것도 그건 법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호혜로서 서로 상호 인증으로 갈 것인지 상호 제한으로 갈 것인지는 정말 그 통일하는 협상 과정에서 뭐 법률, 의료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서비스, 회계 뭐 다 한 번씩 논의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아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법 체계로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면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네. 좀 더 논의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뭐 효율적이고 편리하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예. 길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게 통합돼야죠. 전체적인, 통합에 예, 도움이 예. 되느냐 이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북한 의사나 한국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문제입니다. 이제 북한 환자들이 뭘 선호할 거냐. 이제 그래 맞아요. 당연히 환자들이 한국 남쪽의 의료를 선호하겠죠. 최첨단 장비와 시설과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주민들의 이동은 자유롭게 허용이 될 거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제 단체로 와가지고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한국 정부 이제 정부가 통일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게- 골치 아파요. 그게 의사들보다. 결국 건강보험 체계를 어떻게 재정 통합할 문제고, 거냐는 거죠. 예. 북한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그것도 문제. 지금 북한은 건강보험이라는 자체가 제도가 없죠. 없는데.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거는 이미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 통일 후에 북한 주민이 지금 2,400만인데 네. 통일 후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행정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군청 면 우리 말하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런 것들이 그 공무원들 북한 내 공무원들, 학교 교원들 뭐 하여튼 나름대로 행정을 위한 그런 공무원들은
한 200만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0만 명 정도는 공무원으로서 이제 의료보험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 200만 명은 기간 산업으로 아마 철도라든지 또는 뭐 탄광, 뭐 발전소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역시 또 이제 공기업이긴 하지만 역시 그것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2천만 명이 이제 지역 가입자 말하자면. 직장이 없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지역 가입자 말씀하신 지역 가입자처럼 보험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보험료를 못 낼 거고 네. 아마 의료 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될 거고 의료급여나 의료보호 예. 텍스로 그 맞습니다. 세금으로 이제 통일 한국에 이제 의료 보호 대상자가 아니, 그 2천만이 늘어난다. 의료 보호로 지정을 한다는 건 좋은데 그 얘기는 그분들이 그러면 남쪽에 있는 병원에 와서 자유롭게 그걸 막을 수는 치료- 없죠. 그걸 막아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안 막아? 아니, 그거를? 그거는 의료 이제 보호는 무료인데 아니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인권의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의료 그러니까 서비스 대박인 거지. 봐봐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북쪽 의사는 북쪽에서만 일하도록 하고 남쪽 의사는 남쪽에서만 일하도록 하고 뭐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보내는 수준으로 했는데 네. 환자들은 자유롭게 심지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 2천만 명을 의료 보호로 지정을 해서 모든 병원에서 그 무료로 해주겠다. 지금 우리 의료 보호, 의료 급여지만 의료 급여 환자로 취급을 한다고 치면 2천만 명의 환자들이 다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와서 치료받겠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평양 저 청진 사는 사람은 청진 병원에 쭉 거쳐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건 뭐 한국에서 받아준다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면허 부분보다 더 어려운 더 일이에요. 어려운 그 왜냐하면 일이에요. 인권 예. 문제하고 맞아요. 예, 예. 건강 생명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뭐 직업 수행의 자유야 뭐 어느 정도 이걸 나눠서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데 더 들어가서 사람의 건강 생명에 대한 걸 갖다가 너는 북한에서만 해라.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권 의료- 문제예요. 네, 이거는. 의료 전달 체계를 좀 독특하고 좀 창의적으로 뭔가 잘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예. 예, 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치료를 안 해줄 수는 없고 돈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라고 하고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갖고 무조건 막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어렵고 결국 잘 골라내서 정말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하다 싶으면 뭐 거기서든 아니면 남쪽으로 데리고 와서든 치료를 해주고 근데 뭐 지금 정책들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가 통일을 함으로써 줄어드는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불필요한 국방 예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 예산으로 가게 되면 또 뭐 해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 통일부라는 정부 부처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고 있다고 이 교수님한테 그거 왜 물어보? 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여기서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당연히 네.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아니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는 아.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네. 있겠죠. 설마 안 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이거 하나 우리가 통일 후에 한국 국민들이 제일 겁나는 게 세금을 많이 낸다는 네,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겁을 안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북한의 그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땅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그러니까 이걸 팔면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누구한테 팔아요? 예를 들면 뭐 세브란스 병원이 평양에다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예. 그 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개인들한테. 네, 개인들한테 삼성이든 포항제철이든 그 필요한 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국유지를 팔고 아파트 업자들한테 팔고 하면 그 돈은 엄청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땅을 뭐 다 사야 되니까 한국 교회들도 또 땅을 대동강변에 있는 땅 사야겠다. 많이 그렇죠. 네. 지금 실제로 땅을 팔아요 북한이. 네. 1스퀘어미터에 제일 좋은 거 $30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여기서도 뭐 좀 모아서 1 스퀘어미터에 $30요. 예. 그럼 뭐 평당 한 10만 원? 100불, 네, 100불 네. 정도 정당 하죠. 제일 10만 좋은 원. 그 A급이 A급이 그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 북한에 땅 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만 한국 사람 이름으로 등기는 안 되고요. 차명으로. 차명이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나 중국 회사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야, 미국이 돼요. 미국이 됩니다. 야, 그럼 미 제국주의자 뭐 그러면서 되게 싫어하면서 그렇죠. 또 땅을 그런 걸 또 팔아. 땅은 파네. 재밌네. 북한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이거 이거 또 무슨 얘기야? 자유롭다는 표현은 좀 네네, 그런데 네. 하여튼 생각보다는 유연한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평양을 방문하는데 우연치 않게 성경책 몇 권을 갖고 갔어요. 네.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선교사는 아닌데 성경책 몇 권 갖고 오는데 평양 공항에서 그걸 이제 그들한테 걸렸습니다. 이제
가방을 여니까 성경책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그 성경책을 많이 갖고 가면 문제가 되죠. 이거는. 네. 그래서 근데 그 세관원이 선생님 이거 나눠주지 않으실 거죠라는 정도의 질문만 갖고 그냥 통과시켜 준 거예요. 길거리에서 나눠주지 마시죠 정도. 성경책을 요런 보통 한 개 정도 가져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개를 가져간 이제 거는 좀 그런 경험을 갖고 나눠주려고 가져가신 거잖아요. 여러 개를 가져가신 거. 팔려고 그러신 거 그렇진 아니에요? 않고 예. 제가 중국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전달하다가 남은 책을 버리기가 뭐해서 그냥 까먹고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평양 갈 때마다 북한 갈 때마다 의료 책을 많이 모아옵니다. 이제 저는 의사기 때문에 북한의 의학 교과서 각종 하여튼 의학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의료 법률 포함해서 하여튼 많이 네. 갖고 오는데 근데 그때도 또 제가 몇 권을 구해서 이제 갖고 한국을 왔어요. 근데 인천 공항에서 걸린 거예요. 그 북한 책이. 그렇죠. 예. 다 압수당하고 네. 이건 의료책인데요. 무슨 정치책도 아니고 네. 다 압수당하고 엄청 혼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거기 그냥 가서. 그 무슨 규정으로 압수하는 거예요? 북한 이적물이다 이적 이거죠. 뭐 이적물.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이적 이적 표현물이야, 표현물 그게. 뭐 그런 근데 거. 그게 이제 북한 책마다 제일 앞장에 뭐가 돼 있냐면 김일성 수령님께서 그것 아래와 때문에. 같이 교시하셨다. 뭐 모든 책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의학 교과서에도 적혀 있기 있어요. 때문에요. 예. 그럼 그런 식이면은 북한에서 나온 책은 다 이적 표현물이네. 그렇죠. 그걸 오려서 버리고 갖고 그 페이지만 찢어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이제 달라 그러지 그랬어요. 공항에서 좀 잘못한 게 이게 공산당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했다가 잡혀가서 아주 혼났습니다. 반 이승복 되실 뻔했네요. 저는 뭐 그런 공산당 이 교수님이 이승복 반대되시는 분들 뻔했네. 재밌네요. 예.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정책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근데 진짜 의학이라기보다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통일이 되면은 질병,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크다.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뭐 저기 스페인 애들이 안데스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뭐 풍토병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전멸시키고 그거 말하는 그런 거예요? 거죠. 예, 그런 설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뭐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결핵 우리 한국도 많지만 네. 북한도 굉장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통일이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남한의 결핵 발생률이 뭐 10배로 뛴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뭐 간염이라든지 그렇죠. 뭐 하여튼 흔한 전염병들이 아무래도 북한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유엔에서 일을 할 때 중국 정부랑 같이 북한의 비상 사태 급변 시에 중국으로 넘어오는 피난민이 많이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최고 100만 명까지 중국 정부는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요? 그냥 예측이겠죠. 예측이죠. 제가 말을 해요. 예측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럼 중국 정부가 뭘 걱정하냐면 두 가지 걱정합니다. 하나는 이제 불법 무기를 갖고 들어올까봐 이제 그 100만 명 중에서 무기를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무기가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가 질병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북한 질병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퍼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유엔 근무할 때 같이 중국 정부랑 같이 100만 명이 넘어올 때 대비한 그 대응 훈련을 지금까지 거의 10년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랑 저희랑 같이 훈련까지 해요. 예. 뭐 무슨 훈련을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훈련이라기보다 네. 우선 중국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 중국의 의사, 간호사, 교사, 소방서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8,000명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무슨 어떻게 일을 할 해라. 건지 네, 어떻게 할 건지 의사만 정하는 4,000명을 계속 훈련시켰고 예방 접종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뭐 자다가 아니, 그러면 수용소 어떻게 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왜냐하면 통일을 대비하려면. 위로도 100만 명 가면 아래로도 아래는 뭐 100만 명 아니라 더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DMZ 통과해서 오시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우리 안 하고 있나요? 전 모릅니다. 저는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 안전 이런 것들 중요시할 할 때 이거 중국은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네요. 중국은 통일- 10년 전부터 대비를 하는데 우리도 뭐 하긴 하겠죠. 하겠죠. 우리가 네, 뭐. 이런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공개적으로 하면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도 통일 얘기하면은 다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니까 좀 조용히 그러니까 준비하고 중국도 있겠죠. 뭐 북한의 유사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네. 두만강이나 또는 두만강이 범람하거나 네. 또는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하거나 뭐 이런 아, 그런 아, 자연재해 우회적인 얘기를 네, 해서 그럴 때 이제
자연 재난이 엄청 뭐 우리도 뭐 대형 태풍이 불어가지고 휴전선 지역이 다 설망이 다 무너진다든지 네. 뭐 이럴 때 대비한다고 어떤 표현해야 돼. 뭐 홍수가 나서 많이 떠내려온 뭐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거. 그런 거. 그 저기 그 통일부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통일부 진짜. 가서 우리 기자들이 가서 좀 취재 좀 해봐. 그런 이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뭐가 중국도 중요하냐면요. 네. 수용을 이제 시켜야 되잖아요. 한국으로 오던 캠프. 중국으로. 예. 캠프는 대개 캠프 후보지가 학교입니다. 예. 그죠? 학교가 예. 교실도 있고 마당도 예. 있고. 학생들은 좋아하겠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휴교를 해야죠. 예. 그렇다면은 네. 학교, 아니 우리 폐교들 많을 거예요 그 근처에. 학교 예. 교사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네. 캠프를 운영하는 난민 캠프를 운영하는 능력을 학교 교사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학교 교사들한테 이런 교육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못 이제 보건소를 들어봤어요. 훈련시켜서 정교조들이 반대할 거야 아마. 보건소가 같이 위험한 이제 얘기 하지 마. 왜 청년 의사에 문제 생기나? 왜 그래? 언젠 또 얘기 빡빡하다라 하라 그러더니 요새 좀 몇 개 지적받았나 보네. 박쌤 왜 그래요? 약해졌네. 보수로 넘어가는 거죠. 네, 네. 아 요새 많이 강연도 다니고 주요 인물도 만나고 댕기시더니 아니 지적 좀 정치적으로 들었나 봐.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조심해라 그랬더니 뭘 자 보수로 넘어간다. 자 이제 네. 물론 통일 후에 질병 정말 신경 써야 되지만 저는 그 전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여행을 갈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은 확열 주사라는 걸 의무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햇볕 정책 10년 동안에 북한을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평양 관광, 아리랑 축전 관광에서 10만 명이 다녀왔는데 한국 국민들한테 한국 정부가 뭘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 법도 안 돼 있고 저희 북한도 굉장히 위험한 건강 위험 지역인데 한국 국민들을 건강을 가라고 하면서 뭐 주의를 안 준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의 결핵이 엄청나게 늘은 건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그게 우연한 일인지 몰라도 한국 결핵이 굉장히 감소하다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다시 증가해서 그 결핵 잠깐만요, 이거. SCI 논문에도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많은 거? MDR이라고 하는 그 특히 네. 이제 아니 이게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중요한 얘기만 해요 지금. 지금까지 한국의 쇼킹하네요, 진짜. 한국의 네. 결핵이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원인들은 되게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또 뭐 군대에서 뭐 아니면은 운동을 너무 안 하고 뭐 인스턴트 식품 먹고 이러고 비리비리 게임만 하다가 약해져서 뭐 아니면은 집단 면역이 좀 이제 그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예방 접종 불주사 이런 거 이제 안 하면서 그동안 방역을 좀 안 했더니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만 주로 설명을 해봤어요.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뭐 개성 네, 뭐. 많은 저도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저도. 이거 나만 빼고는 다 북한에 가보신 분들이군요. 네. 하여튼 북한에 갔다 오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결핵이 늘어났다라고 그거 우리 결핵 관련 기사 청년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북한 관련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얘기 안 하던데 일부러 안 하는 거죠?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야 이번에 저기 아시안 게임인가 뭔가 대거 응원단들 내려오잖아요. 큰일이네. 결핵 그 사람들이야 이거- 좀 건강한 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래도. 아니 뭐 결핵이라는 게 한 커뮤니티에 퍼지면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도 다 걸리는 걸릴 수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오지 말라 그럴까 응원단? 아니 그 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핵은 예방 접종도 쉽지 않아요 없죠. 성인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떡하지? 우리가 서비스로 인하대학에서 공짜로 한번 신체 검사해 준다면 어떨지 모르겠죠. 아, 예를 들면 이제 온 김에 아니 해줘도 성형 수술도 해주고 뭐 이렇게 피부 관리. 아니 해줘도 걱정인 게 예를 들어서 응원단이 뭐 200명이 왔어요. 그 200명을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도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쭉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막 50명이 결핵이라고 나왔어요. 그 발표도 못. 난리 하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 국민을 누군가는 신경을 써줘야죠. 우리 네. 한국 국민들의 건강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 아까 뭐 의료 전달 체계 뭐 면허 인정 이런 거 다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건강해야 되는 건데 통일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조만간에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는 차원에서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개선될 거라는 조짐이 나타나죠. 네. 이제 이러면 다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 평양 네. 관광까지도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 또 몇만 명이 또 구경 갈 거고 이럴 때 요 문제만큼은 좀 특히 언론기관에서라도 짚어서 네. 주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기 정부에서 충분히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하기가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나라 저기 데이터가 환자 데이터가 심평원 뭐 공단에 다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북한에 갔다 온 출입국 기록도 다 있고. 있죠. 그러면 논문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10만 명하고 가본 적이 없는 나머지 4,990만 명하고 결핵 유병률이 실제로 다르다.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뚜드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하지 그거를? 그걸 박쌤이 해야죠. 그거를. 난 데이터가 없잖아. 네? 예? 그거 하면 데이터 안 줄 걸요. 안 줄 것 같아. 그리고 국정원이나 우리 뭐- 통일부에서. 네, 나라에서 이렇게 조용히 해봤는데 차이가 실제로 나. 음. 발표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 어떡하지 진짜? 그냥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고 만약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발표를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책도 없다는 거예요. 예방 주사가 있어 이게 무슨 황열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을 교류를 하지 말자 그래. 최소한 어린애들은 가지 못하게 해야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그렇죠. 이게 여기 최소한 어린애들 그런 서세터블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은 네. 보내지 말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옆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지만 우리 PD 송수연 기자가 대한민국에서 이 결핵 관련한 기사를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쓴 기사들이 막 KBS에도 나가고 막 조선일보에도 나가고 막 이랬는데 결핵과 이 북한 남북 문제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기사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북한 또 통일 뭐 이런 거 관련된 주제들이 보건의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끝으로 그거 말고 오늘 우리가 안 한 얘기 중에서 이 통일과 관련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더 빠진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건은 원래부터 정치, 경제 또는 뭐 법률 그런 주요한 우리가 메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한 나라를 지탱하는 게 이제 정치, 경제, 법률 뭐 이런 것들인데 보건은 그 밑에 하위 체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뭐 우리 노력이 그렇게 빛이 날 수가 없죠. 근데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북한 통일도 우리가 어떤 가정을 가질 거냐, 즉 소프트 랜딩, 뭐 10년, 20년 동안 북한에 발전시켜서 격차를 줄여가지고 통일을 할 거냐, 이런 정책이냐, 아니면 빨리 그냥 언젠가는 흡수 통일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우리도 상위 체계가 정해지면 우리 하위 체계 보고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흡수 합병할 거다, 그렇다면 굳이 북한의 의학 제약 공장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다 대주고 지금부터 그냥 전량을 다 대주고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한국의 브랜드를 완전히 인식시키고 뭐 이런 전략들이요. 뭐 보건 문제에서도 교과서 같은 것도 다 주고 어떤 뭐 1등 안 1등 영어가 섞여 있는 우리 책도 주고 우리 교육 시스템도 주고 장비도 주고. 왜냐면 미래에 우리 그 사람도 한국이니까요. 통일된다면 모든 CT나 MRI를 다 공급해야 되거든요. 네. 그 지금 뭐 주나 그때 주나 뭐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정책을 나가야 될 거고, 아니면 이제 그들의 역량을 키워서 남북 간의 격차를 독일처럼 줄인다 그런다면 완제품을 주지 말고 그들의 역량을 자꾸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정책이 아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의료계가 만들기는 어렵죠. 네. 이거는 이제 정치, 법률, 경제 하는 분들이 큰 흐름을 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조차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했겠지만 네.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들은 몰라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도 또 사람들에 따라 다르죠. 어느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된다는 게. 뭘 준비하면 더 좋겠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게 더 큰 차원에서 뭔가 결정이 안 되면 준비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거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을 진실인 것 열심히- 같습니다. 네, 그 답변이. 자, 어쨌든 북한과의
그 교류,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최근 몇 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가운데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도 온다 그러고요.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고민들은 뭐 다른 분들이 또 하시겠지만 보건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이 통일 이후에 어떤 변화, 어떤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가끔씩은 좀 생각해보는 네.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교수님이 북한을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아있는 정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북한의 보건의료, 뭐 통일 이후 보건의료 관련된 주제로 누가 얘기한다고 하면 네. 무조건 오늘 이 방송을 네. 들어봐라. 일단 요거 1시간 반 듣고 그 다음에 더 고민해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임영근 교수님과 함께 네. 북한 의료의 현실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변 즐거웠죠? 네,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예. 모시고 좀 그러게요. 긴 인터뷰를 더 많이 청년의사 해봐야 이 될 것 같아요. 히포크라테스의 네. 격이 좀 높아진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네. 교수님 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평양에 남남북녀라서 평양에 미인이 물론 많습니다만 먹을 것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많은 의료인들이 한번 가셔서 아 기회 되면 북한에 한번 가봐라. 그렇죠. 아 가서 알겠습니다. 네, 저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 빼고는 다 가봤는데요. 저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 교류 뭐 유엔 활동 이런 것들에 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가 국제 전화로 한번 전화 연결해서 또 뭐 여쭤볼 거 있으면 예, 연락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통일 의료에 대한 특집으로 진행했던 히포크라테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팟빵, 아이튠즈 등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긴 문자 전부 공짜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